민수야? 아, 아버지. 지금 좀 바빠서. 그래. 바쁘겠지.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긴 침묵.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 맞다. 짐이라고 했지.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 아버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일까? 불안한 목소리로 민수가 물었어요. 무슨 뜻이세요? 산업이라고 들어봤니? 요즘 상장 준비 중이라던데. 그게 왜요? 내가 그 회사 창업자 중 한 명이거든. 지분이 좀 있어. 설마. 50억. 현재 시가 50억 원. 완전한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아, 아버지. 그게 정말. 이제 궁금하지? 그 쓸모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떻게 보이는지 말이야. 공포에 질린 듯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아니다. 너희들은 정확히 했어.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아버지, 제발.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의 시작이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노인이 펼치는 완벽한 심리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배신에 대한 치밀하고 소름 끼치는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70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김철수 씨.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자식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죠. 큰아들 민수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승진했고 작은아들 진수는 자그마한 IT 사업을 시작해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딸 영희는 의대를 졸업한 후 성형외과 의사와 결혼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아내가 물려받은 땅까지 팔아서 자식들의 학비와 사업 자금을 대주었죠. 심지어 자신이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자식들의 대출 보증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가 나이가 들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되자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돌봐야 할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교대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큰아들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상의해 본 게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각자 바쁜 일들이 많고 해서 민수가 건네준 요양원 팸플릿을 받아든 철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말투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기는 시설도 정말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어서 아버지 건강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영희가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이었지만 철수 씨에게는 차가운 선고처럼 들렸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모아두신 집도 정리해서 요양원비로 쓰면 넉넉히 충당될 거예요. 진수의 말에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자식들 사업 미천으로 내어준 그에게 이제 남은 선택권은 없었으니까요. 요양원 입소 첫날, 철수 씨는 6평 남짓한 개인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나무들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자식들은 짐을 정리해주고 나서 적응하시면 자주 올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각자 바쁜 일정이 있다며 길게 머무르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생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남자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다른 어르신의 한숨소리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만난 다른 어르신들의 표정도 모두 비슷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서글픔과 체념이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80이 넘은 박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6개월째 면회를 오지 않는다고 했고 70대 최 할머니는 명절에만 잠깐 들르는 자식들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간병인들은 친절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그에게 이제는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도 잔혹했죠.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단순한 의무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양원에서의 첫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면회객들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가족들은 주말마다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철수 씨에게는 그런 날이 없었죠. 처음에는 자식들이 바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기다림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김어르신, 오늘도 가족분들이 안 오셨네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간병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철수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의로 하는 말이겠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들은 모르겠죠. 철수 씨는 괜찮다며 웃어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다니는 회사에서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회사가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걱정이 된 철수 씨는 서둘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뉴스 봤는데 회사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괜찮은 거냐? 아버지, 지금 정말 바빠요. 회사가 난리가 났거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철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걱정해주는 것조차 자식들에게는 귀찮은 일이었던 거죠. 전화를 끊은 후에도 아들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진수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지금 사업이 어려운 시기라 정신이 없어요. 요양원에서 잘 지내시죠? 딸 영희 역시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 면회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철수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자신은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랜만에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이었던 모습, 사업에 대한 꿈과 야망,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들까지 말이에요.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옆 침대에 박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푸대접받는 이야기를 들으며 철수 씨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였거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짐이 되어버려진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박 할아버지의 물음에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 순간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품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원망과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바로 잃어버린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요양원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철수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철수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편함에서 발견한 오래된 친구의 편지였죠. 30년 전 함께 작은 부품 회사를 차렸던 동업자 박 사장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어보는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편지를 읽어가며 철수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철수 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형님께 꼭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함께 설립했던 그 작은 회사가 지금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철수 씨는 믿기지 않아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들이 1980년대에 시작했던 그 작은 부품 회사가 이제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주요 업체가 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소식은 형님께서 아직도 우리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나눠 가진 주식 증서 혹시 아직 보관하고 계신가요? 회사가 곧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주주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박 사장의 물음에 철수 씨는 급히 자신의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를 열어보니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주식 증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종이 쪼가리를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회사명, 주식수 발행일자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몇십만 원 정도의 가치였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 나 김철수야. 아, 형님, 편지 받으셨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증서는 찾았어. 그런데 정말 그렇게 커진 거야? 형님, 저희 회사가 현재 매출이 연간 500억 원이 넘습니다. 형님 지분으로 계산하면. 박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철수 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지분이 현재 시가로 약 5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형님, 이제 정말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박 사장의 말에 철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정작 함께 살 가족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식들은 물론 자신조차도 잊고 있던 이 비밀이 이제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거든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에게 마침내 자신만의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단순히 돈의 힘으로 자식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꿈속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동업자와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당당했었죠. 철수 씨는 조용히 요양원을 나와 시내의 대형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안의 사무실은 차가우면서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젊은 변호사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노인 정도로 생각했지만 철수 씨가 꺼낸 주식 증서와 관련 서류들을 보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어르신, 이건 정말 놀라운 자산입니다. 산업은 현재 업계 선두주자로 상장 예정인 회사거든요. 이 지분으로 계산하면 현재 시가로 약 5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철수 씨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나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이제 그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생긴 것입니다.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주 등록과 권리 확인,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지분 매각이나 활용 방안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당장 모든 것을 현금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지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가 더 중요했죠. 법적 절차를 마친 후 철수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요양원 친구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지내던 박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인슐린도 비싼 것은 쓰지 못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버티고 있었죠. 최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휠체어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불편한 목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고로 산 것이었어요.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친구들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철저히 비밀로 했죠. 요양원 측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어르신들을 돕고 싶어 한다고만 알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갑자기 최신 인슐린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최할머니에게는 최신형 전동 휠체어가 배달되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 필요한 의료 지원과 생활용품들을 받게 되었죠.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해주는 걸까요? 어르신들은 궁금해했지만 철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요양원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경제적 걱정이 줄어든 분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누군가 자신들을 챙겨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르신들의 마음에는 따뜻함이 피어났습니다. 요양원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밝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진 거죠. 웃음소리가 늘어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철수 씨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받지 못한 존중과 감사를 이곳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 그것도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철수 씨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진정한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철수 씨가 요양원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동안 그의 자식들은 하나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마치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큰아들 민수가 다니던 회사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었어요. 부장이었던 민수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나듯 나온 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더욱 큰 문제는 회사 보증으로 받았던 대출이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에서 갑자기 소득이 끊어지니 매월 상환해야 할 돈이 부담스러워졌어요.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두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작은 아들 진수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의 IT 사업체는 큰 타격을 받았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연달아 계약을 취소했고 신규 프로젝트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사무실 임대료와 각종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딸 영희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성형외과가 의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거든요.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고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병원 평판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기존 환자들도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죠. 아버지,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어색한 사과에 철수 씨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괜찮다. 바빴겠지. 사실은 회사 일이 좀 복잡해져서. 민수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직하게 된 경위부터 대출 문제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그가 찾아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장 생활비와 대출 상환금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버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저축해두신 돈이 있으시면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곧 새 직장을 구하면 바로 갚아드릴게요. 예전 같았다면 철수 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자신이 굶더라도 도와줬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요양원비며 의료비며 들어갈 곳이 많아서 여유가 없구나.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시던 아버지였는데 말이에요. 정말 없으세요? 응, 없다. 이곳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하거든. 결국 민수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지신 걸까 하고 말이죠. 일주일 후에는 작은 아들 진수가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사업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지, 저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어렵구나. 딸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자식들은 모두 실망한 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 자신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철수 씨는 자식들을 돌려보내면서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요양원으로 돌아온 철수 씨를 박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자식들이 와서 뭔가 부탁하던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야죠. 철수 씨의 담담한 대답에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철수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진짜 정체를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말이죠. 이제는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너희들이 모두 와주었으면 한다. 철수 씨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자식들은 모두 요양원으로 모였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무슨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최근 몇 번의 거절로 인해 관계가 어색해진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급한 연락에는 응할 수밖에 없었죠. 요양원 상담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모두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구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진수는 사업 정리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영희도 병원 문제로 인해 초조한 상태였죠. 먼저 그동안 너희들에게 미안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철수 씨의 첫마디에 자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 왜 사과를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자신들이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뭘 미안해 하세요? 저희가 더 죄송하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거든. 철수 씨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은 그 봉투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나는 지금도 산업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주주다. 철수 씨가 서류 봉투에서 주식 증서를 꺼내 보이자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업이 지금 업계에서 얼마나 큰 회사인지 그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상장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 회사였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 지분의 현재 가치는 대략 5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충격적인 숫자에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짐으로 여겼던 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자신들 모르게 말이에요. 아버지,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영희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너희들이 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서였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를 말이에요. 아버지,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 나는 정말 버려진 기분이었다.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짐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철수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길 바랄 뿐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와 영희도 따라서 머리를 숙였어요. 이제야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자식들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 궁금하겠지만 이미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두었다. 철수 씨는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자산의 상당 부분을 요양원 시설 개선과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또 일부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장학금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적 기업 설립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죠. 아버지, 그럼 저희는? 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너희들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자식들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진짜 아버지로 대접해라. 돈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아버지로서 말이다. 철수 씨의 요구는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한 것 뿐이었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내가 아플 때는 곁에 있어다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다오. 너희들과 같은 처지의 자식들이 많거든. 철수 씨는 요양원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했어요. 자식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신다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가족으로 지내면 된다. 철수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왔고, 진수는 사업이 어려워도 아버지와의 약속만큼은 꼭 지켰어요. 영희는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요양원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자원봉사로 도왔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철수 씨를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철수 씨가 자신들을 도운 익명의 후원자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마운 마음을 따뜻한 시선으로 전할 뿐이었죠. 철수 씨, 자식들과 잘 풀리신 것 같네요. 박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철수 씨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철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정말로 아버지를 존중하며 자주 찾아왔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어요. 요양원은 그의 후원으로 지역 최고의 실버타운으로 거듭났죠. 어르신들의 의료비 걱정은 사라졌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여가 활동이 생겨났습니다. 전문 의료진도 상주하게 되었고 물리치료실과 재활시설도 새로 마련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수 씨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버지가 아니라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기분이 좋으시네요. 간병인의 말에 철수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슬프고 체념한 미소가 아니라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죠. 요양원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며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철수 씨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이제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막내 손녀의 질문에 철수 씨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자신의 청춘 시절, 사업을 시작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들을 말이에요. 민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안정을 찾았고 진수의 사업도 점차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의료 분쟁을 잘 해결하고 병원도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제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정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준 지혜와 품격,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 때문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씨가 요양원 어르신들을 도운 일들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아버지, 저희도 요양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수는 취업 상담을 도와드렸고, 진수는 IT 교육을 해드렸어요. 영희는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했죠. 철수 씨는 이제 요양원의 어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입소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위로해주고, 가족 관계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죠. 그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고, 포기했던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철수 어르신 덕분에 우리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박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철수 씨의 조언을 듣고 먼저 아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던 거죠. 요양원 원장은 철수 씨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보여준 놀라운 반전과 품격 있는 처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거든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이 이런 극적인 방법을 써야만 자식들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완벽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석양을 바라보며 철수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의 눈빛에는 다시 젊음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정신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당당했죠. 존엄을 되찾은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인생 역전 드라마였죠. 나이가 들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인간은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존엄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내고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